오히려 지금은 조선업종 중에서 세트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떨어지면 담아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국내 지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워낙 이 반도체 주식들의 비중이 크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에 소부장 다 합치면 시가총액의 거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치포 동맹 이슈? 네. 이거와 맞물려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엔비디아한테 그런 중국의 서버용 그런 GPU 이런 거를 수출하면 안 된다. 약간 그게 이제 확실시 된 건 아닌데 네.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영 반도체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펀더멘탈 괜찮을까요?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반도체 안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우리가 좀 이렇게 소비하고 즐기는 이제 비트라고 볼 수 있죠. 비트 그래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도 우리가 콘텐츠를 그만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자체도 전 세계 어딘가의 서버에는 저장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확장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한 게 맞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펀더멘틀은 변하는 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D램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스팟 가격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거의 한 6개월째, 7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D램 스팟 가격이 돌아서면은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셔도 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언제 틀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하시면서 이게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가면은 그냥 분할 매도하시면서 그냥 모아가면서 저점은 맞으니까 지금 제가 하이닉스 한 11만 원 정도 왔을 때부터 요 정도면은 우리가 6개월, 1년 정도 봤을 때 분명히 수익이 난다. 돌리면은 올라갈 수 있는 바닥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환율 때문에 지금 더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거는 많은 애널리스트, 많은 여의도에 있는 그 분석하는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렴한데 언제 올라가냐라는 거죠. 맞아요. 가장 문제가 저렴한데 올라갈 만한 힘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힘은 결국에는 우리가 P와 Q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P가 돌아서야 되고 프라이스가 돌아서려면은 그 프라이스가 이제 공시가 매일 나요. 이제 가격이 매일 나오는데 드림 익스체인지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시가 나는 게 있는데 가격이 돌아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돌아선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난 뒤에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 관점에서 저렴하니까 사는 건 맞지만 펀더멘털도 앞으로 계속 탄탄한 건 맞지만 문제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반도체 안 쓸 거야 라고 하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안 쓰는 건 아닌데 이래서 제가 이제 그럼 내년에 쓴대요. 네, 반도체를 쓰긴 쓰는데 내년에 쓴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째는 저렴하고요. 둘째는 지금 당장 이슈가 없어서 올라가질 못한다. 그리고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까지 투자로 돌아오지가 않는다. 지금은 미국의 인덱스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는 미국의 채권이 어디로 갈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이슈이지 거기에서 세세하게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시기가 안 좋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기가 좋아질까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기회는 이번 9월 말에 AMD에서 젠4라고 새로운 CPU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DDR5만 사용할 수 있는 CPU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신작이라고 계속 나오고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CPU를 만들어냈지만 그게 DDR4와 DDR5를 둘 다 써야 하는,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DDR5용 CPU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또 스펙이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판매가 됐을 때 정말로 스펙이 좋고 이게 하나의 세대 진화를 거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DDR5 수요도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DDR5로 수요가 넘어가는구나 하고는 이제 내년 초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텔의 DDR5 전용 CPU가 나와준다면은 정말 시황이 확 돌아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인텔이 최근에 거의 매달 미루고 있다. 네, 매 분기 우리가 내년에 만들 건데요, 다음 분기 만들 건데요가 다다음 분기로, 내후년으로 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텔의 발언이 좀 이제 시장에 확신을 못 심어주고 있고
그런 관점이 자꾸 D램의 서버 좀 이렇게 DDR5의 서버의 적용이 늦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당장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돌 이유는 없겠구나. 그냥 기존에 있던 수요 자체도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곳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교체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DDR5가 나오면은 그만큼 전력이나 비용에 있어서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연 수요가 쌓이는 그런 구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DDR5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인텔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인텔을 대체하려면은 AMD가 나와야 되는데 AMD가 당장 인텔만큼의 서버용 CPU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DDR5 전용 CPU가 뭐 AMD는 9월달에 나온다고 했고 인텔에서 정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센티먼트가 확 돌아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인텔이 제발 좀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네, 우리 한국에 좀 이렇게 볕을 좀 따뜻한 햇빛을 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포 동맹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저 치포 동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정치 동맹이 그렇듯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오르면은 호재라고 해석을 하고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악재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한 지가 거진 한 4년, 5년째 돼가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끊는다는데 하나하나씩 효과는 나오고 있어요. 화웨이를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중국의 뭐 AI 반도체를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견제는 들어가고 있는데 화웨이를 제외하고 뭐 ZTE라고 부르는 그 중국에 있는 통신업체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타겟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조금 망해라라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도 SMIC 같은 경우에도 EUV로의 기술 발전을 막은 것이지 실제로 DUV에서 지금 7나노 양산에 성공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역시도 중국 없이는 망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중국의 성장 배경이었고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에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원동력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슈퍼컴퓨터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고 이런 식인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10위권 안에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전 세계 랭킹 안에 2개가 들어있는데 걔네들의 정확한 성능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슈퍼컴퓨터 성능이 앞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라는 일단 일당 체제 하에서 하이크비전과 같은 기업이 모든 중국의 인민들의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출입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가능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전부터 나토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인권의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데 중국의 지금 목표는 미국을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 없고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고 다다음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라는 전략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은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토도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독일에서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블랙박스도 불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게 내 얼굴, 내 초상권에 대해서 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과연 블랙박스도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유럽의 그런 미국의 인권 혹은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이 기술 발전에는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기술을 먼저 우선시하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인권과 기술의 동행을 바라는 서양과 그냥 그런 거 없이 기술의 발전과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국을 두고 보면은 분명히 서양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견제해야 되고 쟤들이 반드시 인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대의를 모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치포 동맹도 그렇고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뭐 명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거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D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파운드리 같은 것을 따라잡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도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좀 성장을 하긴 했는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반도체 규제는 지속되고 있고 낸드 역시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양쯔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내수만 하더라도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마켓 시어를 좀 뺏길 수는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해서 이제 LCD 업계가 이렇게 쇠퇴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짚어보면서 반도체가 그런 흐름을 탈지 안 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엔비디아처럼 그런 뭐 중국이 인공지능을 이제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반도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대체제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뭐 수출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간 불편한 리스크는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으로 뭐 영향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최근 뭐 지난번에도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 특히나 조선 기자재 상당히 핫하죠. 그리고 약간 좀 시차를 두고 이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피팅 밸브. 정말 2007년도 그때 당시에 아마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들이 지금으로 치면 2차 전지였어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2007년 이후 드디어 이제 빅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들 갈리고 있어요. 투자 의견이. 왜냐 그러면은 피팅과 밸브가 돈이 되냐? 라고 했을 때는 돈은 별로 안 되는데 라는 게 재무상으로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작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심텍을 봐라, 대덕전자를 봐라. PCB 업계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을 했다가 긴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딱 거치고 난 뒤에 살아남은 기업들만 있는데 붐이 부니까 주가가 2배, 3배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피팅이나 밸브 쪽을 보시면은 실제로 구조조정이 많이 발생을 했다 라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은 조선산업 혹은 피팅이나 밸브 이쪽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 거래량이 없어요. 둘째, 대표성이 없어요. 그리고 셋째, 이게 PC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정이 여러 가지가 나눠지면서 지금 플립칩이 나오고 BGA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피팅과 밸브가 세대를 분리할 수 있냐? 세대가 구분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다시 우후죽순 기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피팅 밸브가 지금 이슈로 오르는 건 좋아요. 근데 그에 걸맞는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날 겁니다. 지금 뭐 심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PCB는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요. 근데 피팅 밸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증은 안 됐죠. 그러면은 정말로 얘가 실적이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는 돈을 잘 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지금 원자재 이슈도 분명히 남아있는 거는 팩트긴 하고요. 그러고는 원자재 관련돼가지고 원자재가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조선업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드는 물량이 꾸준하게 이제 있다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배를 한 대 만들던 걸 10대 만들 수 있냐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피팅 밸브 역시도 성장은 하겠지만 이익이 뭐 성장했을 때 10에서 15% 정도 준수하게 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움직임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우상향 각은 노릴 수 있겠지만 초기에 이슈가 돼서 주가가 튀었을 때 들어가는 거 그때 공부를 하는 거는 조금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되고 충분히 가치적으로 내가 과거 추세를 같이 봤을 때 지금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을 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거는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매매고 조금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뭐 동성화인텍이나 뭐 이게 조선 기자재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은 저는 지금 안 봐요. 제가 스윙을 여러 번 하고 제가 여기 나오고 난 데도 가서 2번 정도,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스윙 투자로 익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보는 이유는 많이 떴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으면 걔들이 떠요. 맞아요. 지수가 빠지면 조선이 떠요. 근데 문제는 지수가 오르고 뭔가 환율이 좋아지고 시황이 좋아지면 걔들이 빠져요. 이게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마땅히 이슈가 없으면은 지수가 떨어질 때 여기서 단타 치고 놀자. 대신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얘들 올랐으니까 팔자.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테마성 움직임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약간은 프로분들은 그걸 즐기면서 투자를 하면서 어이구 주가가 오르면서 다른 데 내가 물려있던 곡은 다른 데 내가 좋다고 보던 거를 뭐 2% 3% 수익 내면서 근데 얘들 오늘 빠졌네? 그럼 사야지 하고 또 이렇게 종가에 사서 이슈 있어서 주가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오른 애를 팔고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요건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말 그대로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은 지수랑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꼈다라는 거. 저는 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꾼들이 많이 껴있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좀 등락하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대응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 안정되고 난 뒤에 다시 보셔도 된다. 이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눌려있는 종목들을 더 보시고, 이게 돈을 좀 잃지 않는 그런 종목을 좀 먼저 선택을 하시고, 떠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평선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선이라든지 그 관련 기자재 주식들이 그거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이 불안해지면 네. 인버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대신에 또 수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점점 잘 쌓아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은 우상향하는 건 맞잖아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도 동성 화이팅을 말씀드린 이유가 재고가,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관점에서 지금이 저점이냐라고 하면은 단계에 너무 떴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이는 각을 좀 찾을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조선업종 중에서 세트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자와 유증을 동시에 하면서 자본을 한 번에 땡겼죠. 네네. 그러면서 지금은 자본이 불안해서 투자를 못했던 기업이었는데 아직은 적자지만 걔들이 이제 자본은 정리가 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왜냐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나 미포조선은 너무 많이 올랐죠. 조금 우량하고 튼튼하고 대표성이 있으니까 많이 떴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못 떴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양 플란트에 대한 조금 이런 좀 위기의식, 좀 이게 공포, 그것만 이겨내면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삼성중공업도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조선이 좋은 건 맞습니다. 조선이 좋은 건 많은데, 지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도 꾸준히 좋을 거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처럼 당장 10배를 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완전 뭐 초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그죠.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무거운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눌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섹터에서 올라간다 할 때 얘들 여전히 돈 잘 버는데 좀 눌려 있는데 관심이 없을 때 또 사야지 하면서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셔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투자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네. 조선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의 특성, 가격 변동성, 왜 가격이 변동하는지 잘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